지금부터 제3세션 대북제재는 비핵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네, 박종철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종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라든가 사회문학 측면에서 대북 제재가 한반도 뭐 이렇게 교류라든가 화해에 미친 영향을 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대북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요 주로 군사, 외교, 안보, 또 외교관 경험이 있는 또 김정현 교수님 등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해법을 이미 우리가 그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요. 발표자분들께서는 한 15분 정도 발제를 두 분이 하시고 토론은 5분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국방대 교수님께서요. 대북 제재와 한반도 비핵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입니다. 박종철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박종철 교수님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실 때마다 기대에 가득해서 오는데 오늘도 화려한 공연부터 기조 강연까지 너무 감동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행사단이라는 장소 자체가 워낙 역사적으로 뜻깊기 때문에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 패널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낮으니까 이제 세미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자리들이 좀 활발하게 되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뭐 홍영익 박사님 오늘 또 오셨는데 저랑 뭐 주로 방송에서 뵙다가 또 세미나에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요거랑 조금 다른 성격의 회의를 참석하게 됐어요. 국립외교원의 한미동맹 워크숍이라고 원래 속초에서 매년 가는 건데 어제 이제 참석해서 한 4시간, 5시간 열띤 토론들을 벌였는데 거기는 약간은 이제 어프로치가 좀 다른 분들이 학자들이 많이 오시죠. 소위 말해 이제 보수 쪽 학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존의 한미동맹 관련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을 한미일 방식으로 해결하는 자리였는데요. 사실 어제 저는 뭐 제가 진보 쪽인지 모르겠는데 진보 쪽 인사로 셀렉션이 돼가지고 김진영 원장님이 이렇게 부르라고 그래서 불렀다고 하는 여담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도 여기는 이제 통일이라든가 북한 문제를 많이 다룬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한국 내에 소위 이제 진보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고 한미동맹을 많이 했던 국제정치학자들, 미국 유학을 했던 분들이 좀 한국 내에서는 소위 이제 보수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다루거든요. 메소돌리지가 다른 거고.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들은 좀 주제는 다르지만 오늘 나눌 얘기들하고 큰 차이가 없고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바란다는 측면에서 같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대북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절대적으로 믿는 학자인데 오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비판에서 끝날 필요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되는지 정책 지원 위주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같이 자유 토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저기 화면에 나오나요? 그렇죠? 예. 넘겨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논쟁 뭐 워낙 오래됐죠. 저 이장철 차장님 같이 자리하고 계신데 유엔사 관련해서 저도 한겨레 칼럼도 많이 쓰고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유엔사가 장애가 되는 듯한 느낌. 예, 유엔사가 사실은 6.25 전쟁 때 한국을 지켜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좋은 역할을 해서 한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너무 짜잘한 문제들로 어떻게 주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미국 사람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매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조셉윤 갈루치, 뭐 산팔루스의 제니타운이나 최근에 이제 여러 학자들을 만났을 때 식사 자리에서 유엔사 문제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유엔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만약 평화협정 이후에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한국 내 여론들이 반등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도 유엔사를 존속하기를 원할 텐데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 좋은 유엔사의 어떤 역할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하나의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 합참의 통제를 받는 이제 유엔사는 미국 펜타곤의 입장에서 한국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뭐 문제일 수는 없지만
그 자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는 굉장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씨 왕조의 제거가 펜타곤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하고 굉장히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유엔사를 통해서 남북 경협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제재 논쟁들이 점점 불거졌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논쟁에 대한 어떤 신화, 대북 제재 신화가 뭔가? 저는 대북 제재가 굉장히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91년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밀수로 먹고 살아가는 동북부 지역의 조선족일 수도 있고, 북한의 블랙마켓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 30만 명 있다고 칩시다. 저자식이 합치면 7, 80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이런 밀수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져 왔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물건을 팔았다고 팔목을 자르면서 감옥에 넣을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동북부 지역에 생계를 마련해주지 않고 이들을 잡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 대북정책 제재 자체는 루핑홀 천지라는 거죠. 제가 뉴욕의 대북제재위원회 초청을 받아서 허드슨강이 보이는 유엔 사무실에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제재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고 그걸로 뭐 여러분들 이제 먹고 살기도 하는데, 과연 압록강의 밀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감시하냐고. CIA 한 10만 명 풀어놔야 잡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오늘 밤에도 넘어갈 수십 명이 목숨을 걸고 보리쌀을 들고 물건 파러 넘어가는 조선족을 어떻게 감시하냐고 그랬더니, 좀 얼버무리죠. 당연히 그냥 보는 방법이 있다고. 위성 사진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은. 근데 위성 사진으로 감시하고 잡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목숨 걸고 물건 팔러 넘어가는 그 처절한 아버지의 심정을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대북 제재 자체가 신화화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시자라는 곳에서 유승민 의원하고 대선 직후였어요. 그때 김현종 그 당시 FTA 본부장하고 대북 제재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17년도 6차 핵실험 끝나고 직후였거든요. 저는 대북 제재 자체에 대한 신화가 너무 많으니 이걸 걷어내고 새로운 어프로치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유승민 의원이 저를 막 반박을 하기 시작하다가 김현종 그 당시는 FTA 본부장인데 끼어들더니 서양 속담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서양에는 제재 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재하는 사람이 즐거워서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재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유일한 방법이 제재니까 한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현종 그때 차장하고 황희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문체부 장관인데, 그 속담이 저도 귀에 남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무력 공격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택하는 거지, 대북 제재 자체가 완벽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항복이나 북한 붕괴를 기다리던 지난날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 붕괴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효과성을 볼 때 저는 대북 제재로 인한 기대 효과 자체도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아주 많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체코의 평양대사가 한국에 자주 옵니다. 특히 김평일이 폴란드에서 체코로 갔을 때 활발히 교류를 북한하고 했기 때문에 체코의 평양주재 대사는 북한 시골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청와대하고 미팅도 많이 어레인지를 했는데, 제재가 극으로 달했을 때 그 체코 대사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북한의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북한 시골 마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본인이 있었는데 김평일로 인해서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북한 시골 마을의 슈퍼에 깡통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답은 뭐죠? 오히려 제재로 인해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기로는 제재 말고 여러 가지 밀수 창구를 인해서 시골의 실물 경제는 전혀 나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름이 별로 끊기는 게 고통스럽지 않죠. 북한의 차로 인해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본인은 제재를 지지하지만 자기가 느낀 북한의 시골 마을은 제재가 중국이 동참해서 극에 달했던 때도 굉장히 잘 살고 있더라. 김정은 초기에. 그런 얘기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엔드세러스를 북한의 항복, 붕괴, 밀람, 폭동, 이로 인한 쿠데타, 암살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런 사례는 인류 역사에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의 푸틴 사례죠. 제재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됐죠? 푸틴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로 나왔어요. 독재자 입장에선
제재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고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까지 푸틴은 제재 덕분에 얻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하려고 하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대북 제재론의 기대 효과 자체가 신화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건 아니지만 제재 자체로 인해 북한이 붕괴한다는 한동안의 우리 모두의 믿음은 굉장히 무의미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은 북한을 다룰 때 너무나도 슬프지만 세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네 번째 방식을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바로 국가안보실장이나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 있어요? 무력 공격.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반대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대북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예요. 저 세 가지 방식 중에 우리가 지금 고를 수밖에 없는 정책 어젠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으면 저희가 선택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좋든 싫든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한 대북 정책 옵션은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럼 무력을 빼면 둘 중에 하나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상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대안이 뭐냐? 비판은 쉬워요.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면 제재 빼고 답이 없어요, 보통. 전문가들 사이도 똑같죠. 미국의 수많은 한반도 전문가들도 제재 빼고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제재를 하면 언젠가 김정은이 울면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혹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은 불가결한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 제재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북한의 악마화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카다피나 후세인에 준하죠.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랑 우리가 왜 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 사람들의 어떤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북 제재를 걷어내기 어렵게 하는 방식이고요.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자랑 왜 손을 잡아야 되냐 이런 부채의식도 특히 민주당 정권한테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굉장히 강하죠. 김씨 왕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 안 할 건데 왜 비핵화 협상을 하느냐. 제재도 계속 가야 된다. 또 하나는 청교도적 메시아니즘이죠. 미국은 전 세계 모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세계 인권을 지켜내는 민주주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고 북한 인민들을 우리가 구원하겠다는 메시아적인 태도를 이라크 전쟁 때부터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김씨 왕조를 제거해야겠다는 믿음이 반복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집권을 하든 이런 패러다임들 계속 갖고 있었죠. 공화당이나 현실주의자가 집권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비확산 체제에 대응하는 테러리스트 국가로 비난을 했고 민주당 및 진보주의자가 집권했을 때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독재자 북한을 비난하면서 대북 제재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화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MB 박근혜 정부 때 공공외교 하면서 뭐 했어요? 코리아 파운데이션 돈 들고 와가지고 빅터차나 수미테리 우리가 만든 아이돌 스타죠.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세미나 열어주고 2천만 원, 3천만 원씩 주면서 그 사람들 개개인은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스피커를 주고 마이크를 주고 우리 세금을 갖다 부었어요. 그분들 자체가 소중했던 때도 있죠. 한국의 위상이 워싱턴에서 적을 때는 한국 문제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빅터차도 원래 일본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이란 나라 이름이 언급만 돼도 우리한테는 큰 득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문제는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 제재 신화를 퍼뜨리는데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를 잘 모르는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나라 세금을 너무 많이 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돌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사람 만나려고 줄 서고 있어요. 지금 주민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국회의원들 장관 들어오면 전부 다 이 루트가 있어요. 빅터차 만나고 브리스 클리너 만나고 수미테리 만나고 박정 만나고 한 번씩 만나서 사진 찍어야죠. 그렇죠? 저는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CSIS를 가면 안 돼요. CSIS가 어떤 데예요? 미국의 군산복합재 펀딩을 갖고 돌아가면서 미국 군부의 이익을 퍼뜨리는 악마 집단은 아니죠. 보수적인 싱크탱크예요. 거기는 기본 그 먹고 사는 정책 커뮤니티 루트가 그렇게 돌아가 있어요. CSIS가 나쁜 데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그룹은 따로 있겠죠. 미국 내 싱크탱크 중에. 카네기 평화기금, 최근에 생긴 퀸시 연구소,
이런 데가 핵 없는 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싱크탱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뭐 보수적인 구구 단체에 가서 한반도 평화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 빅터차 전 개인적으로 빅터는 친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런 몇몇의 소수 학자한테 계속 국가 세금을 들여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파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라고 얘기해서 국정감사 때 이걸 한번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도대체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안 된다. 국제사회나 미국이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걸 믿는 사람들끼리 일을 해도 모자를 파네. 왜냐면 우리가 10년 동안 북한 악마화하는데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MB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와서도 그 반대로 미국인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지금 논리보다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 2.0 정부가 되든 국민의힘이 서로 집권을 하더라도 대북정책에 대해서 남북관계 회복이라든가 평화 번영은 추구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평화 프로세스 갖고 각국이 얻는 이득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한국과 북한이 제일 많이 수혜자죠. 그렇죠? 평화를 얻고 북한은 경제적 이득도 얻죠. 중국은 뭐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북아시아의 맹주가 되는 거고 러시아는 돈 벌려고 난리 났죠. 가스 파이프라인 철도 교통 해가지고 일본한테는 뭐 핵미사일 위협 정도 없어지겠네요. 근데 미국한테는 뭐냐? 미국한테는 손해가 더 많아요. 손해가. 지금 평화 프로세스는. 무슨 손해? 평화협정 맺어지고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근거도 약해지고 유엔사도 해체될 수 있어요. 해체 안 시키겠지만 미국 합참이 안 시키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여튼 여론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국한테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명분도 없죠. 실익은 뭐가 없죠? 북한 핑계대고 대중경제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가 있었는데 북한 문제 해결되면 중국하고 대놓고 해야 되고 일본사 유엔사 후방기지도 존립 근거가 없어져요. 일본 내 이제 반대 여론 많아지면. 그럼 명분도 없다. 북한을 독재자라고 만들어놨는데 독재자랑 손을 잡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미국 민주당은. 우리가 지금의 평화 프로세스 갖고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냐. 미국 국민들을.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중국 견제용으로 북핵이 아주 잘 쓰였었는데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저도 외교부 펀딩으로 미국에 1년에 대여섯 번 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초빙 강연도 대학별로 돌아가면서 많이 하는데 보면은 듣는 사람들 얼굴이 싸늘해요. 미국 사람들은. 후세인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후세인하고 무슨 협상을 해요. 쿠르드족 30만 명 죽였는데. 지금 미국 사람은 거기서 멈춰 있어요. 거기에 대고 대북제재 풀어달라고 해봤자 안 통해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상주의고 독재자한테 면죄부를 주고 한국 내에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통일지상주의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외국에서 안 먹히는 겁니다. 한반도 프로세스가. 그래서 우리가 2.0을 만들 때는 이걸 잘 고려해야 돼요. 미국한테 명분하고 실익을 줘야 돼요. 실익을. 그거는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고 또는 인권 문제를 우리가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단계별 인권을 우리가 로드맵을 좀 만들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문제 해결 자체가 인권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죠? 인권의 1순위가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북한의 시골 주민들이 원하는 건 참정권이 아니죠. 지금. 온수와 밥입니다. 온수와 밥. 온수와 밥을 주는 게 인권 해결인 거예요. 요거에 대한 우리 논리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은 스스로 이걸 안 만들어요. 그럼 뭐냐? 단계별 비핵화처럼 단계별 인권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 사회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냥 예시를 든 거고 1단계는 잘 먹고 잘 살 권리 북한 주민들이. 두 번째는 뭐 거주 이동 조금 풀어줄 수 있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가족까지 끌고 왔으면 가족 못 끌게 한다든가 주말에 노가다를 시켰으면 주말은 쉬게 한다든가 이 정도로 부분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 마지막에 북한의 나름의 북한식 버전의 제한적 민주주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뒤섞여서 얘기하잖아요. 인권 얘기할 때.
참정권도 얘기했다, 먹을 것도 얘기했다,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미국 제가 친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만나면 사석에서 농담으로 그래요. 네가 뉴욕 카페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북한 인권 타령하는 동안 한 명의 북한 사람이라도 구해봤냐고. 맨날 자기들만 끌려가잖아요. 구하기 뭘 구해. 30년 동안 북한 사람 스스로 나온 거지 자기들이 인권단체가 구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 지적 허영을 만족하는데 급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미국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은 먹고 살리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그러려면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을 해야 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되고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도 같이 인권하고 간다는 믿음을 줘야 돼요. 미국한테. 또 하나는 미국이 움직이려면 득이 되면 움직여요. 저는 외교부나 청와대 저희 홍 박사님도 같이 청와대 자문위원이신데 불러서 자문하라고 그러면 지금 논리는 미국 애들한테 전혀 안 먹힌다. 왜?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 2.0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다음 정부에서는. 뭐냐? 지정학적 이익이 있든지 경제적 실익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미국이. 지정학적 이익은 뭐죠? 아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0으로 보면 주한미군 주둔 근거만 사라지죠. 평화협정 맺으면. 2.0은 저는 북한을 끌어와서 베트남화 시키자는 거죠. 미국한테 얘기할 때는. 뭐죠? 중국과 인접한 반미국가를 그레이존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친미국가로 바꿔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거잖아요. 적국이었던 나라가 반미였던 나라가 중국으로 독립해 나가는 거죠. 요거에 대한 지정학적 믿음을 줘야 돼요. 또 하나는 경제적 실익. 저희 남북경협 박 교수님하고 여러 세미나를 했는데 미국을 끌어들여야 돼요. 미국이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경협에. 우리끼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 미국에도 관심 없어요. 제가 미국 하원 상원이나 민주당 공화당 사교육 클럽에서 이제 의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초빙 강의도 많이 하는데 워싱턴에서 평양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미국 의원도 엄청 많아요. 뭐 땅 투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혹은 본인들 그 자녀들이나 조카들이 하는 사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또 한 사람은 북한이 땅굴 잘 파니까 땅굴 파는 거를 저기 영국인가 어디 뭐 땅굴 동유럽인가 땅굴 파는 사업에 북한에도 쓸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 사업에 이득이 되거나 미국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뛰어듭니다. 예를 들면 원산 스파 리조트의 일부 주식을 미국 애들이 가지면 돼요. 혹은 거기에 트럼프 타워나 디즈니 월드가 세워지면 돼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돈을 벌면 미국 애들은 들어옵니다. 남북 경협 있어서 남북 간의 관계 증진도 좋은데 미국이 경제적 실익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미국이 동참하면 굉장히 쉽게 끝나요. 얘기가. 왜냐면 미국도 관료사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업자들이 정치 자금을 정치인들한테 내고 정치인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지역구 일자리가 생겨서 자기가 재선이 되면 투표를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설득하기 되게 쉬워요. 미국이 돈을 벌게 같이 스테이크홀더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추진돼야 된다. 동참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출국하기 전에 미국의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협조를 끌어내려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경합주가 민주당한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들이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제기업 우르르 될 것 같죠?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세요. 오하이오, 텍사스 오스틴 어떤 지역이죠? 민주당이 최근에 아깝게 졌거나 앞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알라바마는 좀 다른데 그건 기반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마키아벨리면서 실용주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끌어들일 때 미국은 교황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도 아닙니다. 가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라고 얘기해봤자 관심 없어요. 미국 애들이 관심 있는 건 그래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뭔데?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적 실익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먼저 전화 와요. 하겠다고. 그래도 미국도 엄연히 사람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국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동참을 시키는 아이디어들을 지금부터 디벨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에 해당하고요. 북한의 악마화를 해소시키는 이런 세미나들이 미국의 저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방송에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뭐 CNN, 폭스뉴스, CBS, 페이스 더 네이션이나 미터프레스 이런 방송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시사 프로, 일요 아침 시사 프로입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설파가 돼야 되고, 이런 모임도 저런 클럽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애들이 접촉이 많게 해야 돼요. 미국 애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출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미국이 동참하면 일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우리끼리 밤새 진보 보수 싸워봤자 미국 애들이 동참 안 하면 굉장히 일이 어렵고, 이거는 뭐 엄연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득을 볼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가 짜서, 우리도 마키아벨리처럼, 우리도 실용주의자처럼 한반도 평화와 하는데 미국이 돈을 벌게 해주자. 또 미국 명분도 얻어야 되죠. 단계별 인권 로드맵. 죄의식을 없애줘야 돼요. 미국 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중요시하기 때문에 너네가 악마랑 손을 잡는 게 아니라는 출구 전략이죠. 출구 전략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이게 누구예요?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한 사람들이요. 법안 통과 안 됐죠. 근데 이번에 또 4명이 다시 법안 냈죠.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 엊그제. 이런 사람들 저희가 전략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지한파를 육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지역구별로 관리합니다. 지역구별로. 그래서 그 지역구의 의원들이 득을 보게 관리를 잘해요. 저한테 미국 의원들 지한파 만들자고 저 여시제란 곳에서 일을 몇 개를 했는데 우리한테 줬거든요. 미국 측에서. 어느 지역구에 누구를 원해.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외교부도 안 하고 청와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단계별로 관리하지 않죠. 우리가 하는 건 주로 뭐죠? 미국 국회의원한테 사진 한 장 찍고 악수하고 돌아오면 끝이에요. 우리는 아직 굉장히 아주 후진국형 공공외교에 머무는데, 지금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삼성을 가지고 BTS를 가진 자랑스러운 선진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한테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명분과 실익을 가져야 굉장히 일이 쉽게 풀린다. 특히 대북제재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중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국방 전문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소속이 국방대학교인데 우리 제공해드린 책자의 맨 뒤에 보면은 오늘 그 사회토론 발표에 프로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육군사관학교 졸업, 그다음에 현역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미국을 모르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좀 묘하게 오늘 그 같은 학교 출신이 또 2분 더 계시네요. 그 기조발제 하셨던 이상철 장군님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시고, 근데 오늘 매우 선명하게 김영진 교수님은 남북 화해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제재가 실패하는 게 대부분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와 제재와 인권이 같이 돌아가야 미국과 북한이 모두 만족을 하고, 특히나 미국의 이익을 주자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안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현재는 순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한설 장군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각 또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북한 대북 제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박중철 교수께서 이제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문제에 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경향신문에 한때 그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대부분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한반도에 관한 내용 또는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 인식과 시각이 과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되돌려서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봤지만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북핵 문제 또는 뭐 한반도 비핵화 그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당연하고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좀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 한 30년 정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적 우리가 해왔던 그런 대북 정책이나 뭐 북한의 비핵화 또는 소위 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 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접근 방안만 그냥 양산하고 내던지는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보면 기대와 희망, 그러니까 냉정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황 평가인데 기대와 희망하고 냉정한 상황 평가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낙관적인 기대와 희망을 그걸 아주 객관적인 상황 평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라는 그런 측면이 들고 또 북한의 행동을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을 별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국제 정치적 뭐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북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북한이라는 그런 상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저도 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꽤 오랫동안 이제 국방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평생 가까이 대북 문제를 바라왔는데 결국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 대부분이 그런 어떤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에 실패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려고 그러면 가장 냉정하게 가장 이 상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뭐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마디 해봅시다. 현 시점에서 이제까지 30년 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가 또는 전 세계 뭐 유엔 포함해서 했던 대북 정책 또 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했던 우리의 각종 정책들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 국가가 돼버렸고 우리는 마치 뭐 그동안 대단하게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북한의 행동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덧 가보면 지금은 북한은 완벽한 핵보유 국가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클린턴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가 북미 간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된 건 클린턴 이후입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이제 바이든까지 왔지만 이 사람들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성공을 했었으면 지금 같은 북한이 지금 같은 현실이 오면 안 돼요. 북한이 속여서 그럴까요? 물론 북한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미국이 뭘 잘못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고 우리도 뭘 잘못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미국이 뭘 잘못했는가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북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가 미국이었으니까. 미국은 이제까지 그 역사를 보면 하여튼 그 각종 대응과 조치가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AF 합의해놓고 파기하고 9.19 공동성명 해가 합의해놓고 그 다음날 BDA 가지고 BDA 사태로 핵 합의 파기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했죠. 어떤 대화 상대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인 강압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아마 대북 제재도 그런 이유에 있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또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 불안정 사태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동구 사태와 비슷한 그런 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의 전략가들이 국제정치 공학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마치 그냥 어떤 이게 틀에 맞춰서 끼워 넣듯이 북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정치 이반자들의 조치를 보면 내가 만일 북한이라면 우습지도 않은 거죠. 아니 자폐적인 그런 증상도 보였어요.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지막에 그 회담을 할 때, 하노이 회담을 할 때 그랬어요. 리비아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하자고 그랬어요. 리비아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카다피가 스스로 죽었는데 너 죽을 방식으로 하자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저정신 있는 사람, 정상적인 그런 대화 상대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한번 봅시다. 핵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도 어떠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기들이 약속했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또 그래서 핵을 개발해 나가니까 책임 전가까지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한국 정부에다 하죠. 남북 경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한 핵을 개발하게 한 그런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압력 때문에 뭐 금강산도 간두고 다 그런 개성도 간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 압력 때문에 간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정책적 실패를 한국의 남북 경협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잘못된 정책, 미국의 일관되게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오히려 북한의 행동력만 강화시켰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한국 정부의 잘못한 점은 적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부 잘했나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잘했으면 북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죠. 특히 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여건에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빚어냈죠. 왜 그랬을까? 그거는 뭐 북한 핵 문제를 그야말로 안보 문제, 객관적인 안보 문제나 민족적 과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그냥 정권의 어떤 그런 유불리를 따져서 이용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 가능하고 제2경 능력까지 보유했습니다. 완벽하게 보복 능력까지 보유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한반도 북한 비핵화니 많이 나오지만 현 상태에서는 북한 핵 문제는 이제 핵을 없애는 그런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봐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북한 핵으로 말미암은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정도밖에 우리가 안 돼요. 냉정하게. 이걸 제가 현타라고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그러대. 한국은 또는 미국은 이제 현실을 자각해야 될 타임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북핵 문제와 북미 회담을 관해서 대북 정책이나 북한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주도권을 과연 누가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거나 협상을 하면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헤게모니를 누가 잡고 있는가? 대화를. 그거는 기업의 협상도 마찬가지고 외교적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협상 전략을 할 것인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미국이 마치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평생을 군사작전과 그 객관적인 상황평가에 이렇게 훈련을 받아온 사람인데 저기 저 이상철 장군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때는 진짜 잠도 안 자고 훈련을 받았어요. 잠도 못 잤어요. 근데 가장 냉정한 그런 냉정하게 평가해 보실 때 아무리 봐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고 북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뭐 발표했지만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는 이미 실패했어요. 그 대북 정책 기조가 발표되자마자 실패한 거예요. 왜냐? 말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북한 비핵화라고 막 떠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북 정책 기조가 나온 거 보니까 한 번의 완전한 비핵화. 이거는 뭐 싱가포르 선언의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내려온 거지. 트럼프 정책으로 다시 회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이 여러 번 얘기하죠. 그 수단 중에서 억제와 외교가 있는데 뭐 외교가 무슨 방안이다 그러지만 이미 지금 그 미국이 말하는 억제와 외교를 아무리 하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 소위 이제 미국이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니 처음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제대로 출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의 역할을 마치 대단하게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북미 회담을 하거나 북핵 문제에 한국 정부가 뭔가 대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해.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북 제재 이거는 비핵화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하더라도 그 경협을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1%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스스로 보면 심소봉대하죠. 통미봉남이니 어쩌니 하면서도 사실상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뭔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한국 정부가 한국 내부에서 스스로 막아왔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수차례 바뀌어 왔는데 이제까지 그대로 다 실패한 방식을 다시 재반복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못합니다. 이제까지 실패한 방법을 다시 계속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화장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 없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군사적인 비군사적이다. 제가 말하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보면 이제 핵을 제거한다면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걸 주로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 보면 군사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외과수 수실 군사작전 그건 불가능합니다. 북한 핵을 거기다 한 방 맞으면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을 외과수술식으로 제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잘못돼서 워싱턴이나 뉴욕에 ICBM 한 대 맞으면 미국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가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랬죠. 성당 가서 기도했다 그러더만.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이 저는 그래서 매티스가 가장 현실주의적인 그런 정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박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중국에 대해서. 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마치 지정학적으로 자살하기를 바라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중국의 어떤 정책가가 북한의 붕괴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자살하는 겁니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 그렇게 압박을 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붙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죠. 중국이 압박을 하지 않아서 북한이 그렇게 된다.
그건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북한 핵을 반대해왔던 내부의 문서들이나 신문들이나 그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게 만일 핵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뭔 방법이 있습니까?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핵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북한 핵을 억제하는 방법, 우리가 한국 단독으로 단독 핵무장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억제적인 억제의 방법으로는 미국의 해구선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북한과 적대적 해소로 인해서 위협 자체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대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서 퍼스트 세션에서 얘기했던 많은 방법들이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 비핵화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30년 동안 군사적으로 말하면 목표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달성 가능해야 돼요. 달성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선정해서 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좀 더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의 지정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간단하게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 국제 정치, 그러니까 서로 소위 말하는 파워 폴리틱스라고 하는 그런 세력 정치와 비핵산 확산 정책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미국이 INF 조약을 폐기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문제를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빌미로 말미암아서 한반도나 동북아에 중국을 향한 중거리 핵무기 배치를 위한 어떤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제가 시사저널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핵을 어떻게 볼까요? 아마 중국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은 이미 자기가 북한 스스로가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양쪽 국가의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런 전략적 위치를 분명하게 북한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를 이용해서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도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목표의 최대치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겨우 이껏 해봤자 우호적 중립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뭐 북한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중국 편 들거나 미국 편 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함께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중국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북중 관계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북핵 문제 접근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것은 북중 관계를 오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북한과 중국 관계를 한미 동맹과 같은 그런 관계로 인식을 해요. 그건 아마 6.25 때 중국군이 들어와서 싸웠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북중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와 입술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아마. 야, 누가 입술이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입술이야? 아니면 중국이 입술이야?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중국이 북한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정책 위반자들, 전략가들의 오해 또는 무능력, 그런 것들이 지금의 문제를 일으켰죠. 북한이 중국에 관한 인식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뭐 박종철 교수님 같은 경우도 북한 중국 문제에서 전문가신. 제 생각에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느끼는 부채감과 달리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부채감이 별로 없는 거죠. 국共내전 당시에 북한이 없었으면 중공 자체가 생존하기 힘들었어요. 그걸 누구보다 북한이 더 잘하는 거죠. 더군다나 또 90년도 초중반에 고난에 행군할 때 중국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중국이
뭐 수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북한은 다 도와줬어요. 쌀도 갖다 주고 다 도와줬어요. 근데 그런 배신감은 오히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제거를 최우선 정치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54년부터 56년까지 중국은 북한을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소련의 힘을 빌려서 북한이 중국을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56년 반단 종파 사건으로 연안파들, 중국 계열 사람들 싸그리 다 다 죽이진 않지만 싸그리 다 수청을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북한 불안정 사태 당시에 중국군이 북한 진입 시나리오를 있었어요. 중국군이 진압을 들어오면 한국군하고 미군은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지역을 중국군이 다 이제 도리를 치는 거지. 그리고 핵을 제거하고 그 위에 북한은 중국이 알아서 해. 그게 오바마 행정부가 말했던 불안정 사태 시 중국 개입에 관한 시나리오였어요. 그것이 CSIS에서는가 나왔던가 뭐 했는데 그 보고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을 그 당시에 기억나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개로 나눠가지고 중국, 일본, 남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지도도 돌아다녔어요. 내가 만일 북한의 지도자라면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도 안 했어요. 재밌는 거는 가만히 있었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겠지. 예. 또 하나,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에 북한에서 친중 세력은 전부 다 척결했습니다. 장성직도 처형했고 이복형, 김정남도 암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나가서 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북한의 이제 북한 핵을 제가 왜 북한 핵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냐면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은 미국이나 한국의 안보 위협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위협은 우리 어떤 상황을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으면 필요 조건에 불과하죠. 그러나 중국의 위협은 충분 조건에 포함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북한은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중국이 옛날에 심양 군부가 왔다 갔다 하면 전략 예비를 전부 다 평양 위쪽으로 다 올려보내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지도로 계속 봤으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 위협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런 안보 위협은 어떤 식으로도 그건 지정학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를 비핵산 정책에서 이제 오히려 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 문제와 미얀마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식으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부분은 우리 정부의 추진 방향이나 결론 이런 것들은 제가 보시면 알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대북 정책에 관련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미국의 의중을 고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치적 유약함을 그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선 과정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통합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보 정책의 대부분은 말이죠.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무슨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북 제재 이건 대통령이 해결하면 됩니다. 위엔사 문제 대통령이 오늘부터 해결해 그러면 됩니다. 전작권 문제 이것도 내일 오늘부터 해 그러면 됩니다. 중간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못하는가? 정치적 유약함 때문에 그럽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지도가 80% 넘어갈 때 이걸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기회를 놓친 거죠. 어떤 정권도 할 수 없었어요. 문재인 정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인식과 그런 시각에 관한 문제를 한번 다시 새롭게 한번 보기를 제가 축하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설 장군님 감사합니다. 거의 시간을 기조 강의하라고 밥 먹게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두 분의 국방 전략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또는 그 비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김영준 교수님께서는요, 안보하고 제재하고 인권 문제를 교환하는 안보와 경제의 교환론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한설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한국이나 미국이 국가 차원의 안보보다는 북핵을 이렇게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의 안보에 집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제재를 완화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달성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분이 같은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군사적인 해법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 된다. 그러나 안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우리가 이미 15년간 그 북핵과 동거를 했는데 이 군비 통제 쪽으로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강한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서 이 안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 두 분의 시각이 사실은 국방 전략가지만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세션이 어떻게 마련이 됐냐면은 여기 이제 서촌 포럼에 이재순 변호사님 등 섞어보자. 시민사회, 뭐 기업인, 뭐 경제, 외교안보, 변호사 막 복잡하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 전략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셨고, 지금부터는요 외교안보 전문가들 플러스 외교관 출신인데 이런 분야의 전공이 전혀 아닌 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차출돼서 오신 이화여대 대학교의 김정현 교수님이 토론을 하실 겁니다. 순서는 먼저 딱 5분씩만 하시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는 이기동 박사님께서 먼저 5분간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됐나요? 하여튼 그 토론 시간을 좁혀주신 두 분 발자이니까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제재의 효과를 얻고자 하면 관여부터 시작하라 라는 것이 이제 제 출발점이자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재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질 때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죠. 북한이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 시장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환율이 급등하고 북중 무역이 급감하고 기타 등등 북한의 경제 상황의 악화를 제재 효과 여부를 따지는 근거로 보통 활용을 하지요. 근데 과연 그런가? 실제 제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특히 경제제의 경우에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피제재 국가의 정치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비핵화면은 경제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 쪽으로 정치적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게 그랬을 때 정말 제재의 효과가 나오는 건데, 북한 경제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저는 그렇게 예를 듭니다. 똑같은 그 펀치력을 갖고 있는 권투 선수가 홍 박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을 때렸어요. 동일 강도로. 저는 맞고 까딱 없어요. 항복을 안 해. 버티는 거죠. 근데 홍 박사님은 한 대 맞으시고 무릎을 꿇고 그만하자라고 하면 때린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때린 이유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 건데, 과연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북 제재, 경제 제재가 과연 그런 효과를 거두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정치적인 이 제재를 가하는 쪽이 원하는 정치적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오히려 경제적 제재 효과가 정치적 효과로 스피로버,
계속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은 항복이란 선택보다는 오히려 고립주의나 체제의 경직화. 그런데 그냥 문을 닫아 거는 거죠. 그리고 자급자족 경제로 가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어려워지면 아래로부터의 어떤 압력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통제를 하려면은 일종의 체제의 경직화로 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은 북한의 역사에 숱하게 많은 경험들을 해왔고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금도 사실 김정은 정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좀 마련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이번 8차 당대회 때 보면 5가지 부서가 신설이 됐는데 그 중에 3가지 부서가 소위 그 컨트롤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부서들이에요. 예컨대 규율조사부, 그건 당 간부들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군정지도부, 그건 군 간부들 통제하는 기구고, 그다음에 법무부, 그건 인민들 통제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미 북한은 소위 그 정치적 항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경직화와 외교적 고립화를 통해서 버티는 겁니다. 절대 북한이 정치적 태도, 항복이라는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재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그 제재를 받았잖아요. 3가지 그 반도체 핵심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국산화에 성공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그 제재 대응 능력, 그 대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는 효과를 낳아준 거죠. 이게 제재의 역설이라는 거죠. 예컨대 북한이 지금 8차 상대 이후에 자력갱생의 기초에서 대단한 어떤 국가 발전,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지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북한이 만약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 했을 때는 앞으로 제재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더 공세적이고 더 강압적인 대전략으로 가겠죠. 그럼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재라는 것이 향후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코스트를 더 높여주는 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관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관여라는 것은 먼저 상대방에게 내가 양보를 해서 그 상대방을 나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주고 그 의존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게이지먼트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전제인데 상호 의존성이 높지 않은 관계 속에서 제재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예컨대 이란이나 대리비아 제재의 경우엔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던 나라잖아요. 예컨대 석유를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그럼 석유 수출 금지를 하면 이란 경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결국 이란 제시표에 나왔던 거고 리비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두 나라의 특징은 국제사회와의 의존성, 항호 의존성이 상당히 강했던 나라들인 거죠. 북한은 안 그런 거죠. 그럼 북한을 정말로 제재의 효과를 나타내고 싶으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먼저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란 거죠. 그 다음에 제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인게이지먼트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북한의 대외 의존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건 제 인게이지먼트와 생션, 프레셔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놓고 병행 전략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기동 박사님은요 내년도 북한연구학회 회장님이신데 이 북한연구학의 가장 권위자가 종합정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마을에 이 대장 오야봉이 대장이 그 이게 마을에 동떨어져 사는 혼자 사는 이 문제아가 있어요. 문제아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해요. 이 사람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계속 제재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마을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혼내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 원래부터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람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유엔 산하의 이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교류를 많이 한 다음에 말을 안 들었을 때 두들겨 패면은 말을 듣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은 이 그 계속해서 혼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다음은 이화여대 김정현 교수님인데요. 이 신문 검색해 보시면은 이분이 한국의 올브라이트다 이렇게 나와요. 국제정치나 남북관계 전문가 선생님들 다 계신데 제가 거기 숟가락 얹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텍스트가 있는 안보리 결의안이랑 그다음에 각국의 무슨 제재하는 법률들이랑 이런 거 좀 살펴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가지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나 뭐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냥 이걸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국 내에서 규제를 만들 때도 너무나 당연하게 봐야 되는 게 목적이 정당한지, 뭐 수단이 적법한지, 그리고 목적과 수단과 합리적인 비례성이 있는지 이거 세 개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아주 사소한 규제 만들 때도 요즘은 다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북한 제재라는 게 이 국제 정치적인 맥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과연 이게 정말 이 뭐 12년 동안 11번의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이때까지 안 한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만 계속 하나씩 덧붙이는 과정이었지 점차 그러한 그 제재의 일반적인 원칙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라는 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대북 제재와 비핵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모여가지고 제재를 계속 만드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한 응징이지. 근데 자꾸 이제 비핵화와 이게 반복적으로 연계가 돼서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 상황을 살펴보면 12년 동안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한 끝에 사실 지난 3년 동안은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은근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완전히 뒤집어서는 그렇지만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명제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사실은 사고 모순적이지만 굉장히 병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시각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북한의 비핵화든 한반도의 비핵화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든 어쨌든 우리가 다 굉장히 평화롭게 이제 잘 살아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상태가 도달된다면 도대체 지금까지의 그 생선 레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데서 좀 저 나름대로는 재밌는 질문이겠더라고요. 뭐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뭐 핵무기 안 만든 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까지 다 거치고 나면 그냥 뭐 제재 없어지고 그냥 잘 살면 되지. 근데 과연 또 일부에선 그렇게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핵무기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뭐 우리 그 제재 레짐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고 미국에도 있는 것 같고 일본에도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제재 레짐을 넘어서서 우리가 과연 뭘 얘기하고 싶은지 같은 생각도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걸 막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다가 저 괜히 그만뒀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2018년 이후에 오늘 앞에 세션 발제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도적 지원 같은 게 약간 제가 문외한이 드리기엔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관찰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남북 관계든 통일이든 뭐 북한이든 이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우리 뷰로크래시도 있고 인더스트리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생존을 위해서 뭐 가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인도적 지원은 명분도 있고 제재에 걸리지는 않으니까 여기 좀 약간 우리가 막 굉장히 과하게 몰입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제재 풀리고 비핵화 가기까지는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게 뭐 포괄 타결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비 효과도 막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혹시 좀 또 남북 관계 하는 분들은 또 우리는 막 인도 지원만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 아까 김영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또 이렇게 또 좀 큰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국만 보고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이런 일반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 질문들 드려봤는데 네, 그래도 뭐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법무법인 서평에 최정은 변호사님하고 또 이 김정현 그 교수님 또 통일연구원의 그 도경옥 박사님 세 분이 법률가신데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김정현 교수님이나 최정은 변호사님 제가 보면서 이게 비전공자가 아니라 전공자가 핵심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논쟁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하여튼 보수 정권 말기에는 전쟁 일부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는 뭐 냉랭하기는 하지만은 차가운 평화, 뭐 콜드 워에 빗대가지고 콜드 피스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쭉 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있는데 굉장히 읽어보시면 정교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으십니다. 다음은 그 황재준 박사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하신 두 분 선생님 말씀하고 또 앞서 토론해주신 두 분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많이 배웠고요. 일단은 그리고 사실 뭐 커다란 이견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이나 어프로치의 방법들이 이제 각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앞서 그 선생님들 말씀처럼 대북 제재라는 이 관점이 그러니까 타겟팅이 잘못됐다라는 게 큰 오류인 것 같아요. 방금 그 김정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제재가 통해서 무슨 비핵화를 시킨다는 그 가능성 이걸 떠나서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제재가 이제 해제가 될 거냐 이 문제가 제가 맨 그 제 토론문에 뒤에 예시해놨지만 미국이 독자 제재를 보면은 사실은 북한 핵만 타겟팅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권이 여기 걸려 있고 이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으면은 완전히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미에 적어놨지만 사실은 만약에 비핵화와 연동해서 제재가 뭐 스냅백이 되든 뭐든 완화가 된다고 할 때는 결국 유엔 제재도 있지만 이 미국의 독자 제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미국의 그 아이디어가 없다면 사실은 저는 아까 여론 선생님 말씀처럼 다 허언이다. 그리고 비핵화도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를 북한이 어느 정도 이 스텝을 밟으려고 할 때 미국 안에서 이런 그 레귤레이션들이 작동이 되면 사실은 결국 인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 미국 이 정책강화법이라는 게 이제는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모든 게 가능했었는데 이거부터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의회를 누가 장악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제재라는 것들이 북한은 이게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뭐 미국의 입법가도 아니고 제가 그 미국의 간섭할 입장도 아니지만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미국이 이걸 우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이런 액션 자체도 북한이 볼 때는 상당히 선의로 본다는 거죠. 진짜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적어놨고요. 끝으로 뭐 시간상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세 가지 퍼즐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저는 시간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어느 편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서로가 원하는 게 있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타겟팅과 이런 접근 때문에 엉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보와 결단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지만 거꾸로 지금 처한 그 양측의 문제들을 본다면 정말 전 기회의 창은 열릴 수는 있다는 거 봅니다. 다만 앞서 선생님들 말씀처럼 저도 동의하는 게 북한의 움직임을 바라려면 그러니까 북한이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어쨌든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가능성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의 상응 조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제재 완화라는 것들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거꾸로 지금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로 엉켜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들을 회의적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앞서 이 표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런 구체적 조건들을 미국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지만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는 것이 연동될 수 있고 그것이 맞물릴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의 이렇게 따로 노는. 그래서 앞서 그 선생님들 말씀처럼 대북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적이 결국은 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보시면은요, 이제 핵심 키가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핵심 키가 미국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익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대부분 아주 스타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래도 가장 빈도수가 높으신 분이 홍현익 박사님이 아니신가.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경기연구원 이사이시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오늘 이 회의가 여러 기관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아까 그 정세현 수석부의장님도 정책과제 해줘서 고맙다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고맙다는 또 말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홍현익 박사님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토론회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좀 제 토론 시간 직전에 와서 그동안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분들 기조연설하시고 발표하시고 토론한 거 좀 이렇게 쭉 봤더니 제가 토론문 써놓은 거를 이상철 전쟁기념회 사업회 회장님 또 이장환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님이 상당 부분 언급을 하셨고 저하고 생각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복을 피해서 토론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 선생님들 군인 출신 저 학자분들이신데요.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진 군인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전 너무나 기쁘고 우리나라 이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유연한 사고 지금 미국도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에 대해서 좀 유인책으로 가장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그랬는데 그 유연한이라는 게 매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국방부나 육사 나오시고 이런 그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게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단지 유연한 것뿐 아니라 정책을 향후에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방향까지 지적하시고 있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게 한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 정말 적확한 이해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 안 알려져 있고 오해받기 쉬운 부분인데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중국의 북한의 진입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이 미국이 잘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상당히 해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주도권이 북한이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방송 이렇게 인터뷰 하면서 오늘도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은 대화하자 그러고 있고 북한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나 저는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제가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왜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냐? 미국이 자기 입장을 정하고 자기의 국익 또는 미국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북핵 문제가 그렇게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반도 안보를 해치고 동맹국인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안보도 위해하고 그 전 세계 비확산 질서도 이렇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6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데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미국 비판하면 저는 반미다라 그래서 욕을 먹으니까 많이 비판을 안 하는데 저는 뭐 너무나 눈에 환히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김영준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를 기정사실이라고 보면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너무 우리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뭐 이러시는데 상당히 맞는 지적이시죠. 근데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러나 결단력을 가지고 이 유약함을 보이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러니까 진보 대통령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카리스마 자체로 미국의 지도자를 능가해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또는 김영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방법. 그러나 미국한테 압박을 해서는 안 통하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도 약소국은 아니잖아요. 중견국, 중진국의 이제 리더로서 이제 선진국 OECD의 당연한 멤버고 뭐 D10에도 오라 그러고 영국의 그 G7에도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지혜롭게 하는데 김영준 교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 그 부분을 잘 연구를 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를 공략을 하든 하여튼 미국의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것이 뭐 카리스마로 움직이든 설득을 하든 모종의 압박을 하든 일단 반도체 가지고 압박을 하든.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한국의 보수 언론과 보수 학자, 그 보수적인 그 세력들이 이게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남북 경협을 해서 통일로 가는 이런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또는 단견으로 정치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소견이 짧아서 그림을 훤히 보면서도 안 하는 그러나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대북 제재가 전혀 효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니까 너무 저한테는 강력하게 비판하죠. 저 같은 경우에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문제도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북한의 인권 개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바라죠. 그러나 그걸 참는 거예요. 인권 문제를 하면은 북핵도 해결 안 되고 남북 관계만 경색되고 전쟁 분위기만 조성되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북한을 잘 다스려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해서 그 비핵화를 하면서 경협을 하고 개성공단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백두산 관광을 하고 낮은 선봉을 하면 그들은 더 손을 벌리기 위해서도 인권 문제 우리가 좀 개선할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용 있는 거예요?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달래고 화해 협력해가지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게 훨씬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김영준 교수님이 잘 지적하시듯이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굶어 죽는데도 식량 지원하지 말자 그러면서 정치적인 인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잖아요. 그건 안 하고 정치적으로 왜 수용소 하냐? 수용소에서 죽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죽어가는 건 식량문이나 그런 걸로 죽어가는데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토론문에 있는 거 몇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론문에 있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러면 왜 그럼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용이 없느냐?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도 한 30년 이상 제재를 해서 리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 뭐 얘네들도 가끔 타협도 하고 이란도 1990년대에는 사찰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제재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효과가 조금은 있지만 이들이 그 제재 때문이 아니라 제재로 인해서 석유 수출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제재 효과를 받은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북한은 제재를 해봤자 북한에 석유가 없어. 수출을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석유 수출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해제해줘도 별로 인센티브가 안 돼요.
수출할 물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가장 없는 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생산물도 없고 석유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 두 번째, 북한의 군사력은 리비아나 이라크나 이란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 핵도 다 개발했어. 그런 상황에서 제재해가지고 그거 포기하겠냐? 지금까지 그렇게 그러면 포기하려고 개발을 했어요?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옆에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중국한테 있어서 상하이시 정도밖에 안 돼요. 2천만 명이야. 그럼 먹여 살리는 거 중국이 상하이시 하나 먹여 살리는 걸 먹여 살려요. 그런데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아주 가까운 후배 중에 하나가 작년에 무슨 제재 효용론을 해서 대한민국 학술상까지 받았는데, 제가 잘 아는 제 후배예요. 근데 참 창피해요, 우리나라가. 제재 효과가 없는데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그 교수한테 그 상을 줬다는 게, 이거는 대한민국이 제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미국이 이 진짜로 요번에 한 거 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너 비핵화 하면은 제재 완화하고 해제해 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뭐만 남죠? 재래식 군사력만 남아요. 재래식 군사력은 대한민국 군사력보다도 훨씬 약해. 그러면 포기하면 주한미군 다 철수해도 한국군보다 약한데 핵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이 없으면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도 안심하고 정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고민을 미국은 전혀 안 하고 우리 정부도 별로 안 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드리면, 결국 미국이 안 하니까 미국 없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국한테 의존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전자권 전환을 조속해야 돼. 한설 장군님도 얘기하셨지만 담이 약해. 담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자권 전환해야 되고 병렬형으로 지휘체제 바꿔야 되고, 그래서 미국한테 신세를 덜 지면서 하면 미국은 우리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자권 전환을 지금 못하는 거, 그거 자체 문제 있고, 우리 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돼. 획기적으로. 그게 뭐냐? 우리 군이 작전 지휘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군 계신 분들인데 죄송하지만 작전 지휘 능력이 없고 이 작전 계획도 없어. 이거 빨리 만들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우리 군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미군한테 신세를 덜 져야 미국이 우리 말을 듣지. 계속 미국한테 신세를 지면서 우리 말을 들어? 그들이 왜 듣습니까? 너네는 우리가 목숨을 살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 행사 못하는 것이지,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장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다른 학술대 같으면 다 기조 발제하시는 분들 모셨더니 다들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홍익 박사, 요새 그 시사테인먼트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시사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합쳐가지고 시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시사를 갖다가 쉽게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시사테인먼트인데, 시사테인먼트계의 귀공자십니다. 역시 이 사회자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아주 오늘 조금 사회자 역할을 뺏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발제하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딱 2분씩만 그 역순으로 한설 교수님 2분, 김영준 교수님 2분만 딱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하여튼 뭐 북핵 문제 관련돼서 이제 누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자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 박사님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작전 지휘 능력과 작계 작성 능력 이런 건 군인들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어디서 과일 받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이거 좀 뭐 작전 지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하부 구조가 있는,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하부 구조가 있는 문제라서 참 말은 하지만 쉽게 이렇게 의미를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안보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군사 문제까지 전문성이 점점 넓어가는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 핵에 관한 문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넓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현실주의자는 자기한테 가장 불리하게 생각하는 게 현실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하여튼 불리하게 생각해보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 됐고요. 특히 이제 홍현익 박사님 시원시원하게, 저는 뭐
1000% 동의하는 말씀 잘 해주셔서 다음엔 그 담대한 지도자, 그 페리 프로세스 2.0을 달성하는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홍 박사님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황재준 박사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윤 교수님도 너무 많이 배웠고요. 저는 뭐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폐회를 해야 되는데 폐회사를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4분을 좀 지정을 해서 딱 1분씩만 하십시오. 그 기조 강연을 하신 이상철 장군님 1분, 그다음 이걸 기획하신 그 언론계에 계시는 이기진 PD님, 그다음에 KBS 아트비전 사장님 하셨던 박상재 사장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순 변호사님 순으로 딱 1분씩만 1, 2분 정도씩 한번 종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참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그 한반도 프로세스가 뭐 실패라고 인정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좌절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미 공조의 실패라고 봅니다.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은 홍영익 박사님이나 다른 그 발제자, 그 토론자들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미국이 할 의지,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순진하게 미국을 너무 의존하고 믿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한미가 합의를 해서 다시 한반도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학과 역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저는 항상 역사를 보면서 항상 현실을 파악하거나 방송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역사가 이 시대를 기록할 때는 이국 시대 또는 남북 시대를 기록할 거예요. 저희들이 남북이 나눠지지 이제 8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역사를 볼 때 후삼국 시대, 삼국 시대 긴 상황들, 그리고 우리 뼈 아프고 슬픈 우리 구한말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시 역사를 반추해서 지금을 돌아볼 때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파워라고 봅니다. 힘의 논리가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떨까?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지금은 힘이 군사력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가 힘인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4차, 5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래해 있는데 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다시 돌아보면 남북관계 해답이 나오고 북미관계 해답이 나오고 미중관계 조중이 아니고 북중관계의 어떤 해답이 나올 걸로 보고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이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을 일부러 저희들이 많이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 북한 전문가만이 이제는 나서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각 부분의 다양한 지성들과 다양한 연륜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의견으로 함께 논의하고 이젠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남북관계 해법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서촌 포럼이 그런 측면에서 오늘 행사를 사실은 흥사단 도움을 받아서 흥사단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귀한 말씀들, 너무 좋은 말씀들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박상재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박상대입니다. 아트비전 사장을 마치고 나와서 KBS에 한 36년 있었는데 오늘 제 스스로 여기 뒤에 자리 안 벗어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좋은 말씀 듣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를 또 다질 수 있는 기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많이 배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정부에다가 요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민간이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자는 그런 그 생각을 했었고, 지금 오늘의 이 모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의 노력이 정부가 또 다른 일을 하는 하나의 어떤 바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1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와 서촌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연합학술대회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사회자 선생님, 발표자 선생님, 또 토론자 선생님, 또 이걸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